예, 앞에서 그 지소미아 폐기 연기, 그러니까 초래한 그 북한의 반응 뭐 등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폐기를 연기시키게 된 하나의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의회의 노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미국 의회에서 우리한테 보냈던 편지 그리고 이 결의안 등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버든 쉐어링,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 협정이 이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미국은 뭐 5조를 내라고 그랬고 우리는 거기서 이제 뭐 그 타입이 전혀 안 된 모양인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미군이 철수한다. 우리가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이제 여러 평론가들이 얘기를 하고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 그 미군이 일개 여단을 철수할지 모른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국도 국방부에서는 그런 거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군 철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뭐 최근에 미국 상황하고 또 뭐 국제 상황 한두 가지 말씀을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 그 뭐 트럼프 탄핵을 위한 조사를 하고 있죠.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트윗을 11월 24일 날 트윗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탄핵 사기 쇼를 지금 그 민주당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화당의 폴 럼버라고 그랬으니까 뭡니까? 그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 숫자죠. 공화당의 그 숫자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공화당원들이 단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단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탄핵을 한 그 하원 법사위원장이 쉬프트인데, 그 사람한테 그래서 고맙소라고 이제 트윗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근데 사실 그 전날 보니까 미국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95%입니다. 아무리 자기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95% 정도로 그 높은 지지율이 나오는 경우는 뭐 사실 흔치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공화당을 이제 완전히 장악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높은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신문에 이제 주로 그 뉴욕 타임스라든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하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 헤매는 것 같은 이 뉘앙스로 자꾸 기사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얘기로 지금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스윙 스테이트라는 거는 공화당도 찍었다가 민주당도 찍었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줄을 얘기합니다. 바로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되죠. 그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그런 주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거기 사는 주민들의 75%가 탄핵에 대해서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흥미 없다, 이런 뜻입니다. 25%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윙 스테이트가 대단히 중요한데, 거기서 트럼프 탄핵에 하원이 온 신경을 몰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은 트럼프한테 하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징조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내 그 한 사정이고,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그 리즈 피크라는 그 평론가입니다. 평론가가 민주당이 탄핵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Regretful Democrat locked into Trump impeachment and paying a price for it. 그냥 오로지 트럼프만 탄핵하려고 하원 민주당이 이제 노력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오히려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바로 대가입니다. 공화당을 결집하게 만들고 스윙 스테이트가 이제 짜증내게 만들고 하는,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요거는 폭스뉴스 2019년 11월 26일자 이제 나온 건데, 이란의 레볼루셔너리 가드, 그러니까 뭐 혁명사령부 사령관이겠죠. 이 사람이 경고하기를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사우디는 우리가 설정한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라고 이제 넘어오게 되면 We will destroy you. 너희들을 파괴시켜 버리겠다라고 이제 협박하는 장면입니다. 이란이 미국, 영국, 이스라엘, 사우디 네 나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들하고 뭐 이렇게 그 도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뉴스 중에 국방부가 뭐 중국하고 동맹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또 막 돌아다니는데, 동맹이라는 것은 적을 공유하는 나라가 그 공통의 적에 대해서 함께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그러니까 적이 같아야지 맺을 수 있는 게 동맹입니다. 친한 나라가 맺는 게 동맹이 아니에요. 중국이 우리랑 동맹 맺자고 만약 그러면은
공통유족이 누구냐를 중국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공통유족이 누군데 나랑 동맹을 맺자 그러는 거냐. 예, 그런 얘기 없이 뭐 중국하고 동맹 맺는다는 얘기 나오고 이거는 뭐 그냥 국제정치의 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미국하고 한국이 동맹이고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은 서로 이 경쟁 관계에 있고 그럼 우리가 중국하고 동맹을 결코 맺을 수가 없죠. 미국하고 동맹을 끊어야지 중국과 동맹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뭐 이제 잘못된 얘기고, 예, 뭐 이런 그 아주 작은 그런 뭐 군사협정 같은 건 맺을 수 있을 겁니다. 핫라인 같은 거는 적끼리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국과 같은 요새 한미 관계가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때 우리가 중국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군사협정이라도 가서 사인하고 뭐 악수하고 그러는 것은 사실은 우리한테 득될 거가 별로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의문을 품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 얘기들이 뭐 신문에 드문드문 나오고 또 뭐 유튜버들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지난 기사지만 한국일보 2019년 10월 21일자에 일본엔 지소미아 내치고 중국에는 군사협정을 구해야 한다 해가지고 한국 국방부가 보이는 태도를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번 그 태국에서 열린 그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중국하고 뭐 간단한 협정 한두 개 이제 사인을 한 모양인데 그것이 뭐 동맹하고는 뭐 이렇게 관계는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제 그 미국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미국의 CSIS라는 그 워싱턴에 가면은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라는 연구소인데 거기에 그 소장이 존 햄리라는 이분인데 이분한테 그 북한 관련 문제를 이렇게 물어봤더니만은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솔직해집시다. 비핵화 해법을 찾는 건 북한에게 이득이니 더 이상 장난치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거를 전부 장난치는 거로 아주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해지자. 비핵화 해법을 찾는 건 북한에게 이득이니 요거는 북한에게는 이득이 되지만 김정은한테는 죽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김정은하고 북한을 구분해서 말하면은 요 햄리 소장의 말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대립의 사이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이 12월 달을 최후 통첩 기간으로 만들어 놨죠. 미국이 12월 달까지 무엇을 하지 않으면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점점 지금 진행 방향이 화해의 방향이라기보다도 그 대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결 쪽으로 가는 것이 뭐 여러 군데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 안에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해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예, 북한이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미국도 굉장히 도발적으로 반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왜 한국에 주둔해 있는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이제 크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 내려는데 안 냈다고 그래서 미군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꾸 돈 내라는 소리는 있겠다는 뜻입니다. 갈 사람이 돈을 왜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냥 가면 되지. 그냥 가면 됩니다. 정말로 가고 싶으면은. 여기 있을 건데, 있을 거니까 버든 쉐어링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렇게 큰 역할을 해주는 나라가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뭐 그동안 오랫동안 그 미국이 있어가지고 그 덕택으로 경제 발전도 할 수가 있었고, 그렇죠? 북한은 자주국방입니다. 혼자 한다고 그러다가 저렇게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뭐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은 북한 젊은이들처럼 군대 10년 갔다 오지 않아도 됩니다. 미군이라는 그 확고한 그 디터런트 포스라고 그럽니다. 전쟁 억지 세력이 옆에 있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국가 안보를 위한 노력을 경제 발전에도 쏟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바로 주한미군의 그 레벨 또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그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국의 군사력을 철수하거나 잊게 하거나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거가 작년에
미국 의회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나와가지고 한반도에 있는 미군을 22,000명 이하로 내릴 수 없다. 그 이하로 내릴 때 쓰는 비용을 미국 국회는 미국 행정부가 쓰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2,000명이면은 지금 현재 28,500명이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6,500명은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떤 사람은 6,500명이 가장 중요한 군사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나왔던 국방수권법안의 그 만료기일이 금년 9월 30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새로운 것이 이제 나왔어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의회가 탄핵에 집중하느라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바로 이번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미국 의회에서 주한미군을 22,000명이 아니라 28,500명으로 유지시키는 그런 법안을 만들기로 하겠다라는 그 견해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미국 상원이나 하원에서 28,500명이라는 그 숫자에 대해서 그 규모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같답니다. 다른 생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작년에 22,000명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그 국방수권 법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법안에서는 아예 그 하한선을 28,500이라고 이제 정하고 그 법안은 이제 언제 나올지는 확실하지 못한데 지금 미국 국회가 뭐 트럼프 탄핵 때문에 이제 뭐 와글와글 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아마도 그쪽으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군대를 감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쪽으로 지침을 뭐 정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이죠. 요 논문은 나온 지가 조금 이제 됐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미군의 주둔, 철군 이것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이 된 그런 논문인데 이 저자가 레리 닉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표지 사진을 보실 텐데 NCNK라는 그 미국의 하나의 그 연구기관이죠.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북한에 관련된 국가위원회라고 번역하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스페셜 리포트 특별 보고가 나온 겁니다. 특별 보고의 제목이 Potential Sources of Opposition to a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국 군을 철수하는 데 대한 잠재적인 반대 이유들, 뭐 반대 요인들, 뭐 이런 레리 닉시라는 학자가 쓴 겁니다. 레리 닉시라는 분은 미국의 국회에 보면 큰 연구소가 있습니다.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라고 그래가지고 CRS죠. CRS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수많은 보고서가 나오면은 미국 국회의원이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보고서를 보고서 자기네들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이제 도움을 받고 그러는 아주 뭐 대규모 연구소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북한 문제 또는 한국 문제를 담당하던 학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레리닉 씨 그 사진 본 텐데 그 레리닉 씨의 그 CRS 사무실 같아요. 제가 그 저 방을 뭐 이제 그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그 한번 제가 썼던 그 북한 핵 문제에 관련된 책을 줬더니 자기가 솔직히 한글을 못 읽기 때문에 꽂아는 두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뭐 그냥 자기 책꽂이에다 꽂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한 말이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그 몇 번 얘기해 드린 것 같은데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전문가로 인정받으려면은 평양이라고 정확하게 발음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보통 평양을 정확히 발음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기는 평양이라고 정확히 읽는다. 근데 뭐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더라고요. 어떤 녀석은 평양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막 흉내를 내는 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이분 확실히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뭐 누가 말해도 탁월한 전문가임은 사실인데 그분이 주한미군에 관해서 이제 글을 쓰고 여기 그냥 오직 주한미군 문제만은 아니고 미국 의회가 해외에 주둔 미군의 그 규모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간섭을 한다. 일반적으로 미국 의회는 군대를 보내거나 또는 군대를 철수시키거나 거기서 무슨 작전을 하는 권한을 주로 대통령의 권한으로 위임을 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가 그 권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의회는 대통령의 역할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의회는 이분 얘기로는 그 군대 문제에 대해서는 코셔스하게, 즉 사력 있게 행동을 한다. 그렇지만은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전쟁 때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이 병력 파견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제동을 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병력을 더 이상 보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군사작전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들을 미국 의회에서 여러 번 통과를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의회가 베트남 전쟁할 때, 이게 1970년대 초반이죠. 월남전에 참전한 미군을 전면 철수하겠다는 안건조차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뭐 법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미국 의회가 미국 행정부가 하는 권한에 이제 간섭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데, 미국 의회는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돈 갖고 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22,000명 이하로 병력을 줄일 때,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22,000명 됐는데 거기서 더 갖고 올 때는 그 돈은 쓰지 말라 하는 그 돈입니다. 철수하려면 배도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도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돈을 못 쓰게 함으로써, 즉 돈을 쥐고 있음으로써 이 행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각국에 있는 병력수 이런 것들을 그 의회가 간섭을 합니다. 1971년에 그 미국 의회가 미국 군대가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못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1973년에 베트남에 미군을 증파하는 것을 또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파하는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인도지나 반도에서 작전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인도지나 반도 내에서 또는 반도 바깥에서 그 해군 작전도 못하게 돈을 다 끌은 적도 있었다라는 그런 그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의회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하는 그 군사 작전, 뭐 군사 배치 이런 것을 막은 거의 첫 번째 계기들이 월남전 때 인도지나 반도에 있었던 그런 것들이에요. 바로 요 무렵에 그 미국의 그 상원의원 중에 마이크 맨스필드라는 상원의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럽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50% 그냥 완전히 반은 놔두고 반은 미국으로 철수시켜야 된다는 좀 뭐 상당히 그 당시에 과감한 법안이죠. 그 과감한 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미국 상원에서 그의 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아무튼 미국에서 만약에 또 통과됐으면은 유럽에 있는 미군을 절반을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한동안은, 그리고 1970년대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30수년이죠. 잠잠하고 있다가 2019년부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서부터 미국 의회에서 이런 조치를 조금 더 보다 빈번하게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019년 2월 달에, 금년 2월이죠. 미국 상원이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겠다라고 좀 거의 갑자기 발표한 겁니다. 시리아 주둔 미군 전면 철수를 작년 12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매티스 장군이, 그 사람은 장군이기도 하고 장관도 됩니다. 매티스라는 국방장관이 뭐 대통령한테 격하게 이제 항의를 하고 결국은 사임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상원에서 이거를 이제 걷습니다. 2,500명 정도 이제 시리아에 있었는데 전면 철수하는데 전면 철수할 수 없다라고 안건이 통과가 됐고, 그 법률안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거는 좀 할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400 내지 500명 정도의 미군은 거의 무기한, indefinitely니까 거의 무기한이죠. 무기한 시리아에 주둔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2,500명 다는 주둔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무튼 전면 철수하겠다는 것을 미국 상원이 막은 바 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거,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면 철수하려고 그랬는데 미국 의회에서 또 막아가지고 전면 철수는 못하는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보는 관점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나토에서도 이제 미군을 철수할지 모른다. 아직 철수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미국 그 하원이 법률안을 하나 금년 1월 달에 통과시킨 거가 있는데 나토 서포트 액트입니다.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지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이 나토에서 이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제 그 법률안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2019년에 이런 것이 여러 개 생겼는데 이 레리닉시 교수는 이제 그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니까 한국 문제를 이 앞에 그러니까 의회가 이런 식으로 미국 군사력이 해외 주둔에 대해서 간섭을 하였다. 한국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쭉 썼는데 방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뭐 이건 우리 여기 그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을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그런데 조건은 국방장관이 몇 가지를 증명하면 돼요. 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해가 되지 않고 이 지역에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의 안전보장을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증명을 하면은 그럼 미국 놔도 된답니다.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 및 일본 정부와 일단 합의를 하면은 그러니까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합의를 하면은 또 미국 의회에서 그 미국 행정부의 견해를 따를 수 있다라는 그 조건부를 걸고서 22,000명을 일단 그 하한선으로 정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미국 의회가 미국 국방부한테 이렇게 책임 하나를 부과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을 미국은 이제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북한 때문에 있다 그러는데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대로 북한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한 나라를 얘기하려면 중국 때문에 있는 거다라고 더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 의회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 국가정보국과 협의하여 이 디렉터 오브 내셔널 인텔리전스 거기와 협의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미국 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즉 매년 뭐 거의 매년이겠죠.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써서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리고 이제 뭐 주한미군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 그런 계획을 거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놓은 겁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그 꺾은 그래프를 하나 보고 계시는데 이것은 그 1955년서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의 숫자가 어떻게 이제 변동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표인데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조금씩 줄어들죠. 줄어드는데 1955년에는 뭐 한 7만 5천 명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7년에 이제 5만 명 이하로 내려왔다가 또 다시 이제 조금 오르고 그래서 뭐 오르락 내리락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내려와서 200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뭐 3만 몇천 명대 2003년에는 4만 명을 잠깐 넘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2017년 2018년에는 뭐 이제 28,500명 요 28,500명이라는 거를 그냥 그 우리 군대 용어로 AS라고 그럽니다. Authorized Strength.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의 그 자리가 28,500명이 있을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말끝마다 주한미군 몇 명이라고 얘기할 때 32,000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거를 반영하듯이 2017년 사이에는 이렇게 쭉 올라간 거로 보이죠. 올라간 거로 보이는데 저는 뭐 이제 그 가끔 가다가 이건 뭐 그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고 그냥 분위기 파악으로 제가 그 동두천에 가면은 거기 동두천 그 뭐 한 복판에 커다란 그 맥도날드 그 미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일요일 날 낮에 점심 무렵에 가서 보면은 미군 병사들이 거기 이제 그 햄버거 먹으러 오는데 미군 병사가 금년 여름에 상당히 많았다라고 제가 이제 그 느끼고 있습니다. 가서 봤을 때 와 이렇게 여기 미군이 많네 하고서 느낄 정도로 그것도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미군이 빠져나갔냐 있냐는 그런데 저 살짝 이렇게 그 올라갔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최근에 미군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지상군이 더 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표시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을
빼겠다라고 말을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뺀대요. 그냥 뺀다 그러고 그 말로는 야 한국에 28,500명이나 있냐 지금 그 미군이 있다는 게 좋은 일이면 왜 한국은 우리한테 돈을 내지 않니? 이런 얘기를 뭐 한두 해 한 것이 아니라 2011년에 나온 책에도 써 있습니다. 2011년에 이제 미국은 좀 이제 타프해져야 될 때다라는 그 대통령 되기 한참 전에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은 주한미군이 지금 28,500명이 있는데 그것이 좋은 일이라면 왜 한국은 미국한테 돈을 내지 않는가라는 그 문장이 나와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군사력 철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얼만큼 철수할 계획이 있느냐 그러면 전혀 그 계획을 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은 그렇게 할지라도 주한미군을 감축시키겠다는 계획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온 그 첫 번째 국가안보 보고서, 그러니까 국가안전보장 정책 보고서라고 나온 2017년에 나온 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그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몇 가지 그 방안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군을 미국으로 철수한다는 건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국가안보 보고서에 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나오는 그 몇 가지 트럼프가 한 얘기들, 미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국가안보의 원칙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뭐 놔두거나 더 늘리면 늘렸지 이것을 안쪽으로 미국 본토로 갖고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트럼프는 말은 하면서도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반해서 주한미군을 완전히 다 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바로 그 카터 대통령입니다. 근데 카터 대통령 때 주한미군을 빼겠다고 그러놓고 결국은 못 뺐는데 그 못 뺀 이유가 뭐냐를 바로 이 레리닉시 교수가 이 논문에서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분은 미국 의회가, 미국 국회가 주한미군을 못 빼는데 상당 부분 그 결정적인, 그러니까 뭐 결정적이기까지라고 그러면 좀 너무 세지만은 아주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1977년 1월 달에 대통령이 됐는데 1976년에 대통령 선거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한미군을 완전 철군하겠다는 것을 아예 선거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때 뭐 한국은 참 난리가 났었죠. 저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주한미군을 완전 철군하겠다는 그 이유가 아주 좀 우리가 보기에는 못마땅한 이유입니다. 일단은 베트남 같은데 미군이 가서 싸워봤자 이길 수도 없다. 그래서 아시아에 미군을 더 이상 많이 개입시킨다는 건 웃기는 얘기다. 그러니까 철수시켰다. 두 번째는 한국이 독재 국가가 됐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가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뭐 무슨 북한 이런 얘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을 다 철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책으로 발표도 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도 이 논문을 이제 읽고 알았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1월 달에 77년 1월 달에 취임을 한 후에 5월 달에 77년 5월 달에 탑 시크릿 오더라고 그래요. 아주 극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극비 명령을 내렸는데 미군 2사단을 다 철수시키는 겁니다. 그 2사단 여기 그 인디안 마크가 붙은 사단이 2사단입니다. 동두천에 있던 사단이죠. 2사단을 다 철수시키고 그런데 그 중에서 6천 명은 1978년 연말까지 철수하고 그리고 1980년 6월까지 적어도 9천 명의 2사단 병력이 철수를 완료하는 거로 이제 계획을 세우라고 탑 시크릿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그 시비를 걸지만은 가장 먼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온 것이 미국 군부입니다. 미국 군부. 미국 군부 중에서 특히 그 한국에 와 있던 미군들, 이런 사람들이 카터의 그 국방정책 그리고 미군 철군하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 시비를 겁니다. 거기서 이제 공개적으로도 하고 그냥 간접적으로도 하고. 근데 가장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었던 사람이 싱글로브 장군입니다. 싱글로브 장군은 그때 그 별 둘, 그러니까 소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직책이
Chief of Staff of the U.S. Military Command in Korea. 그러니까 뭐 한국에 있는 참모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참모장에서 소장이었는데 이 사람 아예 공개적으로 워싱턴 포스트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존 베시 대장입니다. 존 베시 대장도 이게 그 주한미군 지금 철군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좀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그런데 미국 의회에서 카터의 정책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장군들을 의회에다 불러다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라는 걸 하죠. 그러면 이 장군들이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장군들이 신문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의회에 가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스타일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적으로 어떤 그 정치적인 부담이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이 지금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미국 그 국회의원들이 한국에 직접 와서 현지에 있는 미군 장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을 미국 의회에다 초청해서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을 시키고, 이러면서 카터 대통령의 미군 철군 정책을 이제 이렇게 그 점점 반대하는 그런 세력을 불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싱글로브 장군 사진을 보는데 저 사람은 그때 한국인의 영웅이었습니다. 정말 그 미국 대통령한테 이게 그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미군 소장이었는데, 이분이 그래서 결국은 해임당했죠. 카터 대통령한테 해임당한 겁니다. 해임당하고 나중에는 전역까지 했는데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99세 돼가죠. 만 98세가 이제 넘었습니다.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카터도 아직 살아있죠. 서로 그 사이가 대단히 나빴던 장군하고 대통령이 참 그 천수를 누리고 있는데, 이 싱글로브 장군이 주한미군 철군을 가장 강력하게 막았던 그런 장군 중에 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이 그 베시 대장 사진도 보는데 이 사람은 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는 뭐 70년대 사령관이지만은 1978년에 한미연합사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77년 그 이전에는 그냥 주한미군 사령부고 한미연합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이 기능을 참 제대로 못한다는 것이 70년대 중반에 확인이 되고, 그래서 유엔이라는 이름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미동맹을 더, 한미 군사관계를 맺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1978년에 한미연합사 사령부가 생겼는데 이분이 초대 사령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미군이고, 그리고 부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인데 바로 미군으로서 첫 번째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했던 사람이고, 이분도 카터에 대해서 반대했다라고 이제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77년에 주한미군 철군 반대를 위해서 미국 의회에서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고서를 냈는데 1977년 카터 계획에 반대하는 두 개의 의회 보고서가 나왔다. 첫 번째는 민주당 상원의원 그 험프리 의원하고 휴버트 험프리, 그리고 존 글렌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첫 번째 우주인입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데 이분이 6.25 때 그 미국 그 해병대의 조종사로 참전을 해가지고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타고 다니던 F-86, 이제 우리말로 쌕쌕이죠. 이 전투기에다가 미그 매드 머린, 미극기에 미친 해병 해가지고 뭐 그때 이제 소련 비행기가, 북한 비행기가 미극이죠. 그 미국의 그 F-86 세이버라는 그 전투기였는데 그 미그 매드 머린이라는 아주 그 이 글자까지 쓴 그 비행기를 조종했던 미국의 영웅이죠. 근데 이 사람이 민주당 상원이었고 바로 카터도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여기서 보고서, 첫 번째 보고서는 군사력 균형이, 그 밀리터리 밸런스가 북한에 되게 유리한데 지금 어떻게 한국에서 군대를 뽑느냐라는 그 내용의 의회 보고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이제 두 번째 보고서가 나왔는데, 하나는 상원에서 나온 거죠. 두 번째는 하원군사위원회 건데 거기서는 2사단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2사단이 없으면 한국을 지킬 수 없다. 한국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고, 그 사무엘 스트라톤이라는 이 사람은 그 군사력에 대해서, 군사에 대해서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고 민주당 의원인데 카터의 철군 계획을
가장 앞에 서서 반대를 하였다. 지금 이 문장을 보면은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을 의회에서 반대를 했는데 그 반대한 그 상원의원도 민주당이고 그리고 하원에서 반대한 사람도 민주당이고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대통령의 철군 계획을 사실상 거은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그 하나의 역사적인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78년에 카터의 주한미군 철군을 막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미국 군사력 수준을 결정하는데 직접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과 의회의 합동 결정에 의해서만, 즉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에서도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합의를 해야지만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계적인 철군은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이익, 특히 일본과 한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제 명기를 해놓은 그런 법안이 1978년에 나왔습니다. 저는 이 글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요 정도까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하고 뭐 왕창 맞짱을 뜨고 그래서 카터가 결국은 깨진 거로 알았는데 미국 의회가 생각지 못하던 이런 그 큰일을 했었다는 사실을 레리 닉시 박사의 논문을 읽고 이제 알았는데 요 그 방법이 말이죠. 이제 그 미국 의회 그 국회의원들이 그냥 그 수수히 국회 내에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론의 그 매스 미디어에 그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반대 의견을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977년 7월입니다. 즉 카터가 주한미군을 빼겠다라고 극비 명령을 낸 것이 5월인데 한 두어 달밖에 안 됐을 때 그 미국 CBS 방송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52%가 미군 철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의회에 반대가 있었고, 의회가 언론을 이제 통해서 또 그 반대 분위기를 넓혔고, 그러는 와중에 카터의 강요들, 카터가 이제 뭐 장관들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국가안보 보좌관들 있고, 이 사람들도 서서히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미국 현지 미군이 반대했고, 의회가 그것을 활용을 했고, 의회가 법안을 만들었고 여론에 호소했고 그리고 카터의 강요들도 반대하기 시작했고 결국 카터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들어가는 거가 항상 결국은 미국이란 나라가 이 모든 결정을 할 때 그래도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서 데이터를 가지고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군사력 정보를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이 몇 명이냐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맞는 거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찾아본, 다시 하는 것이 CIA 아니겠습니까? CIA라든가 DIA라든가 뭐 내셔널 인텔리전스 에스티메이트라고 그래갖고 국가 정보기관들이 다시 상황을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새로운 군사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때 제 기억으로 카터가 미군 철군한다고 그럴 때 대한민국 군사력이 북한보다 좀 많은 거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40만 명, 한국은 60만 명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북한 군사력이 70만으로 뜁니다. 70만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러니까 미국 그 정보기구에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거가 많다. 그래서 북한군은 70만 명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한국보다 군사력이 북쪽이 더 우월하고 그래서 지금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요 레리 닉시 교수에 의하면은 새 정보 보고서가 그 카터의 철군 계획에 결정타를 매겼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e intelligence report had the effect of a death blow to President Carter's troop withdrawal plan.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의 death blow, 완전히 그냥 결정타를 매긴 것이 새로운 군사정보 보고서다 하는 그 얘기죠. 예, 카터가 그랬답니다. 1979년 7월 달에 이제 철군 계획을 시작한 지 2년 2개월 된 후에요. 그때 백악관에서 더 이상 주한미군 철군 계획을 이제 없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합니다. 2년 2개월 만에 완전히 항복을 한 건데 그때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회고한 거예요. 카터가 회고하기를 자기는 인텔리전스 리포트 그 정보 보고서에 대해서 솔직히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답니다. 스캡티컬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했다, 회의감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북한 군사력이 1년 사이에 2배가 는다는 말인가 1, 2년 사이에. 그런데 but had no way to disprove them. 그렇지만은
그 정보 보고서가 틀렸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 정보 보고서가 보고서 이게 맞냐, 라는 데 대해서 회의감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것이 disprove라는 건 뭡니까? 증명을 거꾸로 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돼 라고 거꾸로 증명을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자기의 주한미군 철군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이제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요약하면 말이죠, 미국에서 군대를 빼거나 집어넣거나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이슈를 만들어요. 나 빼겠다. 한국이 돈 안 내니까 빼겠다. 뭐 트럼프는 사실 그런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레리 닉시 박사는 그 네 가지 엘리멘트를 얘기합니다. 첫째, 군대를 빼기 위해서는 현지에 있는 미군 장교들의 견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The U.S. military leadership, especially in South Korea. 미국 전체의 그 리더십의 견해가 뭐냐. 특히 한국에 있는 미군의 견해가 뭐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관해서 언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주한미군 사령관 출신의 예비역 장군들입니다. 요새 브룩스 대장이 얘기 많이 하죠. 내가 앞 시간에서 얘기했듯이 브룩스 대장은 지금 북한이 9.19 합의를 깼으니까 내년 6월 한미군사훈련을 하는 거가 방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주한미군의 값어치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중요하게 뭐 잘 아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두 번째는 미국 의회다. 의회. 미국 의회는 미국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는 건 마찬가지죠. 뭐 하원 상원이 각 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각 이 선거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National Security Officials in the Executive Branch. 그 의회가 반대하고 군인이 반대하면은 그러면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장관들이라든가 보좌관들이 이제 마음이 또 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미국의 정보 담당 기구.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결정할 때 정보 판단을 또 하죠. 북한의 군인이 몇 명이냐. 지금 요것을 2019년, 2020년에 한번 대입해 보십시다. 어떻게 될지. 지금 한국에 가는 주한미군 사령부 사령관들, 그리고 역대 주한미군 사령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을 하겠냐. 그 미국 의회, 지금 작년에 22,000명이라고 이렇게 선을 걷다가 금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28,500명으로 손을 올리겠다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내셔널 시큐리티 오피셜스, 미국 국가안보 관료들, 지금 둘 다 이제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 전부 다 육사 출신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보국은 이제는 뭐 따질 것도 없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을 테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주한미군이 나간다 만다를 결정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보다 사실은 트럼프 행정부에 어떻게 적용될 거냐를 레리 닉시 박사가 썼는데 2019년에 그 미국 의회에서 만든 주한미군 관련 법안은 카터가 1978년에 당면했던 법안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한 것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한미군이 이거는 돈을 더 달라니까 뭐 안 주니까 나간다.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서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데, 저는 뭐 이제 그냥 넓게 보면은 국제정치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변수가 되겠죠. 국제정치 환경이 미국이 보기에 이제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가 없다. 중국도 뭐 미국에 도전할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날, 즉 중국이 힘이 쭉 빠지는 날, 그날 되면은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많이 줄어들겠죠. 또는 뭐 이건 지금 현재는 가능하지 않지만 미국이 힘이 빠져버렸어요. 뭐 경제도 망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게 바로 국제정치 환경입니다.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 미국이 세계 정치와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한국을 미국이 계속 린치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제가 앞에 설명할 때 일본과의 그 지소미아가 크루시얼하다고 그러고 펀더멘탈하다고 그러고 바이탈하다고 지금 미국 의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전략적 인식, 그 다음에 한국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번, 2번 앞에 국제정치 환경도 나쁘고 미국 정치 지도자들이 주한미군을 철군하겠다고 그럴 때라도 한국이 잘해서 그것을 붙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또는 한국이 못해서 미군을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은 결정하는 것은 우리보다는 미국의 판단이 더
훨씬 큰 역할을 할 거다. 왜? 국제정치는 결국은 힘의 정치고 이익의 정치죠. 그다음에 주변국의 역할, 이런 것들이 주한미군, 뭐 일본이 예를 들어서 미국한테 야, 우리 주한미군 없어도 일본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해. 뭐 이런 식으로 일본이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주변국의 역할, 또는 중국이 뭐 힘이 더 세져가지고 미국한테 압박을 가한다든가, 북한이 하는 거 매일 다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몇십 년 동안 뭐 거의 그러면 줄기차게 주장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다음에 미군이 뭐 줄어들 거냐 나갈 거냐 이런 이제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특히 이제 국민들은 불안하죠.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서. 그런데 미국이 크루드를 배반했으니까 이제 우리를 배반한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안 낸다니까 미국은 화가 나서 나간다. 국제정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야 미군은 안 나가, 미군이 왜 안 나가겠습니까? 그 상황 변하는 데에 따라서 또 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요런 이렇게 이것이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막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무거움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을 잘 보고, 뭐 원칙이 있죠. 우리는 그 미국을 잘 활용하면은 통일도 될 수 있습니다. 통일도 되고, 그리고 나중에 통일한 후에 막강한 강대국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국가 대전략에 주한미군이라는 변수, 미국이라는 동맹, 이것이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크루시알하게 중요한 겁니다. 바이탈한 것이고, 그것을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방위비 협정도 이제 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도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또 뭐 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